1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알맞은 영문 약어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문 약어를 쓰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 다양한 영문 약어들을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보면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약어이다 라고 되어 있죠. 보통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무엇인지 영문 약어를 쓰시오 하고 끝나는데 한 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넣었어요. 그래서 조직이 정보 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뭐다? 프레임워크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조직이 정보 자산을 보호하고 정보 보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접근 방법이다.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일단 정보 보호니까 뭔가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뭔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대충 잘 몰라도 이 단어를 영어로 썼을 때 어떻게 나올까를 고민해 보면 답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그냥 정확히 알고 푸는 게 중요하겠죠. 정답 ISMS예요. 그래서 정보 보호 관리 체계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해서 ISMS예요. 여기서 이제 ISMS 인증 제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죠? 해킹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우수한 기관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 그래서 이거는 인증 제도예요. 그래서 한국 인터넷진흥원 이 기사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증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ISMS가 있고 ISMS-P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하는 거고 여기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까지도 우리가 관리 체계에 인증을 해 주는 걸 ISMS-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증 체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증 체계를 보게 되면 ISMS-P 인증 추진 체계, 정책기관, 인증기관, 심사기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정책은 거의 과기정통부에서 하게 되고 인증기관은 거의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 그 금융보안원 쪽에서 하게 되고 심사는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같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증 기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6개에 대해서 보는데 첫 번째 관리체계 기반 마련, 위험 관리, 그 관리체계 운영하는 거,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등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증 기준을 잘 통과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건 인증되었다라고 해서 인증을 해주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약어는 무엇이다? ISMS다. 이런 게 있구나. 혹시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잘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가는 적합한 데이터베이스 속성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죠. 데이터베이스 속성에 대한 내용이네요. 데이터베이스는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슈퍼키는 그 키에 대한 걸 물어보는데 어떤 속성을 갖는다. 그리고 슈퍼키는 뭐와 뭐의 속성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기가 주어졌죠. 보기가 없어도 풀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보기가 주어졌다는 거는 좀 맞췄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기를 보게 되면 무결성, 유일성, 일관성, 최소성, 유효성, 완전성이 정답이 무엇인지 알겠나요? 한번 정답을 같이 볼까요? 정답은 첫 번째는 유일성, 그리고 두 번째는 최소성이. 죠 슈퍼키는 유일성의 속성을 갖는다. 그 후보키는 유일성과 최소성의 속성을 갖는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관련 주요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유일성, 최소성, 무결성, 일관성, 완전성, 유효성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유일성이라는 거는 각 속성 값은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중복되지 않고 고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즉 중복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유일해야 된다는 얘기죠. 최소성은 키나 인덱스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속성으로 구성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무결성은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정확하고 일관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그 일관성은 일관적이어야겠죠. 그래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 완전성은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가 완전성인 거예요. 유효성은 데이터베이스 내의 데이터는 정해진 규칙과 제약 조건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6가지 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랬을 때 어떠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정확히 맞출 수 있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키의 집합 관계를 보게 될 건데, 여기서 보면 기본 키, 대체 키, 후보 키, 슈퍼 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이 후보 키예요. 후보 키는 기본 키와 대체 키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 키와 대체 키를 포함하고 있는데, 후보 키는 여러 가지 키가 있고 그 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기본 키가 되는 거고, 그 기본 키가 선택이 되면 선택되지 못한 게 이제 대체 키가 되는데, 대체 키는 가능한 거죠. 그죠? 기본 키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슈퍼 키는 전부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슈퍼 키, 후보 키, 대체 키, 기본 키. 이런 형태. 그래서 이런 그림만 봐도 이해가 잘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기본 키, 후보 키, 외래 키, 슈퍼 키의 예제가 있어요. 그랬을 때 현재 이러한 그림이 있다라고 보면 어때요? 여기 보면 학번이 학생 테이블로 봤을 때 학번은 기본 키가 될 수 있겠죠. 그쵸? 그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도 우리가 기본 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 키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뭐다? 이제 후보 키예요. 그럼 후보 키로 선정을 해 놓고 그중에 학생이니까 학번으로 해 주는 게 좋겠죠. 학번을 선택하니까 어떻게 된다? 주민등록번호가 이게 대체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 키가 됐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쪽을 보는 거죠. 외래 키는 여기서 나오지 않았는데, 외래 키는 여기 테이블이 다른데 그 테이블과 테이블의 속성을 가지고 정보를 연결해서 보고자 할 때, 그때 외래키, 참조키라고 하거든요. 참조를 해 주는 거고, 그 슈퍼키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죠? 학번과 주민등록번호를 한 번에 묶어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슈퍼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답이 보면 슈퍼키는 유일성의 속성을 갖죠. 왜? 중복되지 않고 고유하긴 하죠. 그죠? 그런데 최소성은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지금 슈퍼키는 두 개의 키 이상이 같이 합쳐진 거를 우리가 슈퍼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후보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후보키는 최소성이 가능하죠. 즉 필요한 최소한 속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래서 최소성을 만족한다는 게 여기서 보면 후보키는 학번과 주민등록번호죠. 이거는 각 학생마다 단 하나씩밖에 없고 절대적으로 겹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만 같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최소한의 속성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성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슈퍼키는 유일성의 속성을 갖는다. 슈퍼키는 유일성과 최소성의 속성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련 주요 속성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쭉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내가 잘 알고 있는지, 이해는 잘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를 보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공격 기법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공격 기법이죠. 다양한 공격 기법이 있죠. 그래서 공격자가 특정 그룹이나 조직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공격 기법이다 라고. 그리고 흔히 사용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사이트인 합법적 웹사이트를 미리 감염시켜 놓고 피해자가 방문했을 때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악의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이래서 이게 어떤 공격 기법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바로 주관식으로 맞추면 좋겠죠. 그렇지만 여기 보기가 나와 있죠. 일단 이 보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죠. 스니핑, 그리고 스푸핑, 그리고 뭐예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랜섬웨어, 워터링 홀, 그리고 랜드 어택, 그리고 피싱이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게 무엇일까요? 다들 정답을 맞추셨나요? 정답은 워터링 홀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미음이에요. 워터링 홀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잘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정보 처리 기사에서 물어보는 공격 기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공부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암기하려고만 하지 말고 조금 더 찾아보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는구나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즉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워터링 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워터링 홀은 이렇게 어떻게 있어요? 여기 보면 물웅덩이가 있죠. 물웅덩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린이나 이런 얼룩말들이 여기서 물을 먹고 있죠. 그러면 얘네들은 목이 마르게 되면 다시 또 찾아오겠죠. 그런 것처럼 워터링홀의 공격 과정을 보면 어떻게 된다? 사이버 범죄자는 공격 대상이 자주 방문하는 홈페이지와 시스템의 정보를 수집을 해요. 즉, 이 기린과 얼룩말을 저희가 공격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함정을 파놓으면 좋겠죠. 왜? 언젠가 자주 와서 얘네들이 목이 마르면 물을 먹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수집한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 공격 명령 악서 코드를 이제 스크립트 같은 걸로 삽입을 해 놓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까 그 물에다가 그런 것처럼 해 놓고 홈페이지에 삽입된 악성 코드는 공격 대상이 접속할 때까지 잠복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격 대상이 접속하면 악성 코드 명령이 실행되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워터링 홀이라고 하고, 공격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얘네들이 당연히 온다는 걸 알고 있고 여기 잠복을 하고 있다가 왔을 때 잡아먹으면 쉽겠죠. 그런 것처럼 여기가 얘네가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안전지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워터링 홀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워터링 홀, 즉 물 웅덩이를 이제 동물들이 찾아오는 거, 그런 거를 보고 이것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워터링 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격 기법에 대해서. 그리고 스니핑, 그리고 스푸핑, 그리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에 대해서는 제가 22년 3회 14번에서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랜섬웨어, 그리고 랜드 어택, 피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랜섬웨어는 한동안 엄청나게 이제 뉴스에서도 이슈가 많이 됐었죠. 랜섬웨어의 랜섬은 몸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웨어는 소프트웨어예요. 웨어가 큰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래 놓고 이걸 가지고 즉 몸값,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몸값을 뭔가 요구하는 것처럼 인질로 삼아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파일이 있었는데 이게 랜섬웨어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파일이 쓸 수 없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랜섬웨어 감염 후 화면이 이렇게 암호화된 걸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랜섬웨어가 걸리게 되면 이렇게 되면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실제 파일로 복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돈을 내라."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별거 아닌 파일들은 상관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 뭐 박사 논문이라든가 연구했던 내용들 아니면 이제 연구소에 연구한 내용들, 대기업에서 중요한 소스 코드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암호화가 돼서 열리지 않는다. 그럼 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주고 풀어 달라고 하지만 실제로 돈을 줘도 풀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랜섬웨어는 '아 이런 거구나.'를 생각하면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랜드 어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랜드 어택 이게 약어인데 로컬 에어리아 네트워크 다니엘 웨어 예? 어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IP 스푸핑을 이용한 신 공격이라고 하는데 이 C는 TCP 이제 세션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예 그리고 TCP로 전송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잘 알고 있으면 C이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격자가 특정한 패킷 어떤 특정한 패킷? 공격 대상 시스템의 IP 주소로 출발지 IP 주소와 목적지 IP 주소를 동일하게 설정을 해서 어떻게 한다? 공격 대상 시스템에게 다시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DOS라고 해서 서비스 거부 공격을 일어나게 하던 거죠. 즉 다른 의미 없는 서비스를 계속 하느라고 실제 서비스를 못 하게 되는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해서 여기 있죠. 이게 거부하다라는 거죠. 그 거부 공격 중에 그래서 공격 패킷을 받은 서버는 이 패킷에 TCP SYNC를 자신에게 보내게 되고 유효시간 제한까지 빈 연결을 만든다.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하면 빈 연결이 계속 쌓여 가지고 리소스가 고갈돼서 DOS 상태가 된다라고 했죠. 리소스는 자원이죠. 그래서 랜더 어택 과정을 같이 살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태커가 있어요. 공격자죠. 그랬을 때 빅팀을 이제 공격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내가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이게 같죠. IP가 같죠. IP가 같은 거를 이렇게 보내게 되면 얘가 신 에크를 자신한테 다시 보내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출발지랑 목적지는 IP 주소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내가 나한테 신 에크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빈 연결 그러니까 유효 시간 제한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victim available resource 이게 뭐예요? 요만큼 이제 이만큼 사용 가능한데 점점 사용 가능한 부분이 이렇게 점점 올라오게 되죠. 그쵸? 여기에 이만큼이었는데 계속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이만큼을 쓰고 있으니까 쓸 수 있는 데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가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른 서비스를 처리할 수가 없겠죠. 자원이 없어서. 그래서 리소스가 고갈돼서 DOS 상태가 된다라는 게 이 과정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인 보이스 피싱부터 다양한 피싱들이 있죠. 피싱이라고 하면 뭐죠? 훔친 정보를 활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 은행 계좌 이런 것들을 훔쳐서 뭔가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피싱은 이렇게 어태커가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빅팀 즉 희생자한테 이메일을 보내면 그 이메일에 뭐 악성 코드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이 이메일에서 악성 코드가 아니라 어떠한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주소를 들어갔더니 알고 보니까 피싱 웹사이트인데, 내가 알고 있는 웹사이트인지 알고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했더니 이 사람한테 정보가 다 가는 거죠. 비밀번호를 바꿔라 라고 해서 실제 비밀번호를 넣고 바꿨더니 얘가 우리가 비밀번호를 가져간다.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실제로 사이트를 들어가서 내 계정에 있는 정보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아니면 그거 가지고 협박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형태. 그래서 우리가 피싱 웹사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실제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피싱 웹사이트 네이버닷컴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게 정상 포털 메인 화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복제된 피싱 포털 메인 화면 똑같아 보이죠?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이죠? 그런데 주소가 조금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피싱 사이트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안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꼭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내가 정확한 사이트를 들어온 건 맞는지, 그리고 어 원래 여기서 이런 걸 요청하지 않았는데 요청을 하고 있다. 비밀번호를 너무 많이 바꿔라.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좌번호를 입력해라. 이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 이제 어르신분들, 저희 부모님 세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이버 포탈.com 이게 한번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크롬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공격자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도록 속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페이지가 안 떠요. 그래서 사기성 사이트 주의 이런 게 뜨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떴다 그러면 무조건 안전한 페이지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피싱 사이트라는 걸로 밝혀지게 되면 당연히 조치를 하겠지만 처음에는 조치를 못 하겠죠.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안 좋은 방법에 걸려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격 기법이 있기 때문에 그 공격 기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론서를 보면서 내가 이걸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됐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내가 공격 기법을 알맞은 거를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보면 다음은 C 언어 코드이다. 실행 결과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죠. C 언어 코드. 그러면 우리가 메인부터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메인을 보게 되니까 이 변수에 num이라는 게 있네요. 정수형 변수. 그리고 max div라는 게 있고 i라는 게 있네요.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반복을 하고 있죠. 반복을 하면서 어떠한 조건이 맞으면 그 조건에 맞을 때 현재의 i 값을 max div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주고 max div를 어떻게 한다? 출력한다라는 거죠. 실행 결과는 max div겠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중간에 보면 func i를 해서 어떤 호출을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func i 했을 때 여기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반복을 하는데 만약에 이 조건과 맞다면 그러면 return 0이고 그렇지 않으면 1이네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 문제 잘 푸셨나요? 이 문제를 단순하게 하나하나 대입해서 풀려고 하면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문제는 이런 패턴을 잡고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고 그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수열에서 아니면 등차 수열,
등비수열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100번째 항을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 100번째까지 계산을 하지 않죠. 공식을 사용하죠. 패턴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9입니다. 잘 푸셨나요? 그래서 하나하나 잘 보면 이 문제는 소수이면서 최대 약수인 값을 출력하는 소스 코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즉 이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 func라는 이 함수에서는 소수를 판별해 줘요. 그리고 이 소수를 판별할 때 여기 있죠, 여기. 그리고 이쪽에 num%i에서 약수를 판별을 해 줘요. 그래서 소수이면서 약수이면 뭐예요? 그때 max에서 이 iv 값을 i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해주는 방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은 그냥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넣어 본 거고 이 코드는 없다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프린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maxdiv를 찾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라고 했고 약수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아실 수도 있지만 이제 수학을 좀 멀리 하셨던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약수, 소수, 합성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수라는 것은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해주는 수를 이제 약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수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수죠. 자기 자신과 1로만 나누어 떨어지는 걸 이야기해요. 즉 어떤 양의 정수로도 나누어지지 않는 정수 그리고 그게 아닌 합성수라는 게 있죠. 합성수는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약수를 가지는 수, 즉 소수가 아닌 양의 정수를 이야기해요. 당연히 합성수가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면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소수냐 약수냐 여기 그리고 뭐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AND가 있죠. AND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렇죠. 여기 보면 1, 1 그렇죠. 1, 1일 때, 1, 0일 때, 0, 1일 때, 0, 0일 때 어떻게 되죠? 1, 1일 때 우리가 true가 되고 1, 0일 때 false죠. 0, 1일 때 false죠. 0, 0일 때 false죠. 얘는 다 false예요. 즉 조건이 논리적으로 두 개 다 true여야지만 true가 나오는 거죠. 즉 여기서 약수이면서 소수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는 소수가 맞냐 약수가 맞냐를 판단을 해 줘야 돼요. 이 num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13이었다 뭐 아니면 15였다 이러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좀 숫자가 크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하나 대입해서 풀라는 게 아니에요. 대입을 해 보고 이 프로그램의 코드를 이해한 다음에 그 이해한 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 봐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약수와 소수를 한번 나열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195의 약수는 총 14개 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소수는 몇 개예요? 1,570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기준으로 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약수를 기준으로 해 주는 게 좋겠죠. 어찌 됐든 이 숫자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수 중 소수 판별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약수가 5, 7, 13, 29 이렇게 쭉 되는데 그랬을 때 5, 7, 13, 29 다음과 같이 됐죠. 그럼 여기까지는 소수예요. 그러면 더 큰 어떠한 약수 값이 있으면 여기 max div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최대 값이 뭐예요? 29예요. 나머지 것들도 다 해보면 어때요? 최대가
29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더 이상 19가 안 되는 건 없는 거죠. 29로 이제 나머지 소수들로 이루어진 것들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 약수 중 소수 판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즉 약수와 소수를 봤을 때 어떤 게 더 많은지 적은지를 보고 최대한 적은 거를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왜? 둘 다 true가 되어야만 우리가 이 i라는 값을 maxdiv에 넣고 그 변한 값이 최종값이 되니까. 그래서 35 같은 경우 5 곱하기 7 이렇게 되니까 얘는 뭐예요? 우리가 소수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소수가 아닌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소수가 아닌 거죠. 그쵸? 왜? 1과 자기 자신으로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중인수분해했을 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숫자가 너무 크죠? 그럼 무조건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다. 즉 if문에서 언제 들어가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디부터 해 주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반복문에 대한 거죠. 그리고 소수가 뭐라고 했죠?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눠 떨어져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왜 소수를 판별하는 거냐? 이게 2부터 해서 넘까지, 즉 자기 자신 마이너스 1까지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8이다 라고 해봐요. 그럼 8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2, 3, 4, 5, 6, 7까지 들어가지겠죠. 그걸 가지고 뭘 해요? 내 값과 이렇게 퍼센트에서 나머지가 있는지, 즉 나누어 떨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나누어 떨어지는 게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소수가 아니겠죠. 그쵸? 근데 이런 게 하나도 없다. 즉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 return 1을 해서 소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소수 판별하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이 약수를 판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저처럼 어떤 약수와 소수, 무엇이 더 양이 적은지를 찾고 이런 패턴을 찾아서 쭉 나열해 보고, 이 문제를 하나하나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해해서 이렇게 수학 문제 풀듯이 푸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면 다음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중 V모델에 대한 그림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그림이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 나오는 것들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있는 뭐가 무엇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쭉 빈칸이 있을 때 어디에 빈칸이 있어도 나는 채울 수 있는지, 이런 걸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구현이 끝나고 뭐를 하죠? 모듈을 검증하는, 인터페이스를 검증하는 부분, 요구 분석을 검증하는 부분. 그래서 알맞은 테스트를 쓰시오라고 했을 때 모듈을 검증한다. 각 모듈 단위별로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 설계,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통합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구 분석,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스템 테스트를 해주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출시하기 전에 인수 테스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다음과 같이 단위, 통합, 시스템, 인수 테스트가 되겠죠. 다들 잘 푸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구현 단계가 끝나고 나서 테스트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단위, 통합, 시스템, 인수 테스트, 단위는 유닛 테스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J유닛이라든가 N유닛이라든가 또 알고 있는 분 있을 거예요. 단위 테스트는 코딩 직후 소프트웨어 설계의 최소 단위인 모듈이나 컴포넌트에 초점 맞춰서 하는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단위를 다 했다 그러면 통합해서 할 수 있겠죠.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모듈들을 결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성시키는 테스트. 통합 테스트는 모듈 간 그리고 통합된 컴포넌트 간 상호작용을 검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스템 테스트.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해당 컴퓨터 시스템에서 완벽하게 수행하는지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해당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인 장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가 실제 사용 환경과 유사한 테스트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수 테스트는 뭐예요? 여기서 보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테스트하는 거고,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한다라고 했죠. 인수 테스트는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 이 각 테스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통합 테스트에 대한 거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통합 테스트를 보게 되면 빅뱅이라는 게 있고 상향식, 하향식 테스트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건 꼭 외워두세요. 테스트 드라이버와 테스트 스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빅뱅이라는 거는 조금 단시간 테스트가 가능하고 작은 시스템에 좀 유리한 거예요. 우리가 되게 좀 작은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면 한 번에 다 만들고 한 번에 다 테스트를 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드라이버나 스톱 없이 한 번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빅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모든 모듈을 동시에 통합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 장단점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 상향식은 최하위 모듈부터 점진적으로 상위로, 즉 이렇게 올라가면서 처리를 하겠죠. 그러면 하향식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내려오면서 처리하겠죠. 그래서 최상위 모듈부터 하위 모듈을 통합하면서 테스트하는 걸 우리가 하향식이라고 하고, 그때 범위 모듈이 필요한데 그런 걸 우리가 테스트 스톱, 테스트 드라이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향식, 하향식 통합 과정을 한번 보게 되면, 상향식은 아래에서 위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모듈이 1, 2, 3, 4, 5, 6 이렇게 있다고 하면 테스트 순서를 어떻게 해요? 4와 5를 우리가 2랑 통합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해서 하나의 모듈이 됐다라고 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6과 3 여기도 같이 통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놓고 여기까지 다 끝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2와 3을 1과 이렇게 또 통합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 최하위 모듈이 있고 하위 모듈이 있죠. 그 위에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더미 모듈, 드라이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드라이버라고 한다. 그 하향식 통합을 할 때는 우리가 스톱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하위 모듈을 만들어 놓고 최하위 모듈 중에 어떤 걸 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미 모듈로 해 놓고 기능만 되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거죠. 기능이 다 구현이 된 게 아니라 그 기능이 되는지만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미 모듈이라고 하고 이거를 스톱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선 깊이 우선, 너비 우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모듈을 1, 2 이렇게 보죠. 그리고 1, 2, 4 이런 식으로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1, 2, 5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1, 3 파란 색깔로 이렇게. 그리고 1, 3, 6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깊이를 우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번에는 너비를 우선으로 해보죠. 그럼 어떻게 돼요? 1, 2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1, 3 이렇게 먼저 하겠죠. 그리고 1, 2, 4 이런 식으로 1, 2, 5 이런 식으로 해주겠죠. 그죠? 그리고 1, 3, 6 이렇게 준다라는 거. 그래서 하향식 통합의
스톱이 있고 상향식 통합에 드라이버가 있구나 이렇게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합 테스트 그리고 시스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다고 했죠? 인수 테스트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인수 테스트에는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2년 2회 수업 문제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놨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